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3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와 신선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본사를 판교 신도시로 옮기고 조직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운동선수와 연예인, 택시 직군에 한해 내리기로 해 이들의 직군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주택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고 구매 심리가 위축된 탓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1% 떨어졌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값 통계가 실제 거래보다 한두 달 늦게 집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월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매매 가격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떨어졌습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01% 내려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 부산 등이 올랐지만 경북과 대구, 충북 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불안 영향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지방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세가 더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셋값은 상승폭 0.04%로 소폭 확대됐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봄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성수기 이전에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 지난주와 동일한 0.05%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로 오름폭이 감소했고 경기도는 0.05%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은 0.03%로 전주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연초 다시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1%대로 복귀했습니다. 생활물가와 신선식품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9% 올라 2014년 7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9.7% 올라 2013년 1월 10.5%를 기록한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2012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던 1월과 같은 2.4%를 나타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은 유가 하락폭 감속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 떨어지며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핀테크 열풍이 불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막론하고 P2P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고객이 P2P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그 이용 내역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 신용도 평가에 구멍이 생기는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업계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모으고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신용도는 대출 심사 등에 쓰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신용정보업체에 수집되지 않는 고객 정보는 은행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P2P 업체가 가진 고객 정보는 현재 신용정보업체에 수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2P 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이력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P2P 기업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2P 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정보기관의 이용 내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등을 위탁하는 은행, 저축은행들도 기존 고객이나 신규 대출 희망자가 P2P 업체를 통한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P2P 대출을 받아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도 자주 연체를 하거나 문어발식 대출을 받는 위험 고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P2P 업체에서 위험 고객으로 판정한 고객이라 해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됩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P2P 대출 시장에도 위험 고객은 있기 마련이라며 아직은 시장이 작지만 P2P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더 늘어나면 은행의 부실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반영할 부분이 생긴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바람을 타고 떠오르는 P2P 금융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과 더불어 면밀한 주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3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며 상장 폐지 위기까지 불거졌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경영 정상화 1단계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 중에 사옥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강동구 상일동 본사를 매각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임대 형식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경영 정상화 일환으로 본사를 판교 신도시로 옮기는 동시에 구조 조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판교로 이전하는 사옥은 구조 조정 계획에 따른 인력만 들어가게 건물을 임대하고 이에 맞춰 조직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최근 최고 경영진이 상반기 중에는 상일동 본사를 매각하고 판교 신도시로 사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 판교로 옮기는 사옥은 조직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구조 조정된 최소한의 인력만 입주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 박주금 대표이사는 이 같은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그룹 최고 경영진에 보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분기 1조 5천억 원대의 대규모 영업 손실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사들여 매각이 아닌 회생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본사 사옥으로 사용 중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는 장부상 가격은 3,500억 원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가는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다국적 부동산 회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시나리오는 그룹 최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된 상태로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7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에 운용하던 해외 펀드를 엄선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재출시했는데요. 이 상품들의 지난 성적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대상은 해외 상장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자산운용사가 기준가와 가세 표준을 산출해 재출시한 펀드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품들은 이미 운영 실적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해외 전용 펀드로 재출시된 펀드들의 지난 성적을 살펴보는 것이 투자에 앞서 좋은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익률 상위 10위권 해외 펀드들 중 총 7개의 상품이 비과세 해외 전용 펀드로 출시됐습니다. 이 중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이었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 5년간 무려 105%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만약 5년간 이 펀드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이 2배 넘게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2위는 하나자산운용의 하나글로벌 헬스케어였습니다. 이 펀드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건강관리, 생명공학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5년 평균 수익률이 88.06%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펀드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말 기준 운영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주식형 펀드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56%였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5.39%보다 낮은 성과입니다.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극과 극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미 지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37개의 5년 수익률은 50%에 달하는 반면 중남미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 37개는 수익률 마이너스 57%로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습니다. 이번 비과세 혜택 기간은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로 변동성을 줄이고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KT가 가정용 사물인터넷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키워드는 헬스테인먼트, 즉 가정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자는 건데요. 조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자세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이 불꽃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개수가 카운트가 안 돼요. 팔에 밴드를 차고 앱을 실행하면 국민 헬스 트레이너 숄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개인 트레이너가 관리해주듯 키우고 싶은 근육에 따라 적절한 운동법을 알려주고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셔야 할지 맞춤형 식단도 제공합니다. 헬스바이크를 이용하면 마치 게임을 하듯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도로의 상태와 경사도에 따라 페달의 무게가 변하고 넘어지면 핸들을 통해 진동이 전해집니다. 경주 모드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내 다른 캐릭터들과의 경쟁을 통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헬스 골프 퍼팅이 있습니다. 국내외 56개 골프 그린을 화면에 넣어 집에서도 실제 골프장에 간 것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KT가 내건 가정용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펀앤케어. 고객들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건강과 안전, 편리함까지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댁내에서 즐기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한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KT는 홈 IoT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헬스 프로그램과 자사 IPTV, OLED TV를 연결했습니다. 모바일보다 큰 화면을 이용해 좀 더 실감나는 운동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정보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빅데이터 형태로 개인의 건강 진단에 활용됩니다. 올해 가정용 사물인터넷 기기 50만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KT는 올해 안에 30여 종의 홈 IoT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한국 철강업계 대표 주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공급 과잉과 세계 경제 침체 속 철강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기업의 신용 전망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용 전망은 다르지만 두 기업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5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현대제철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올렸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현대제철은 4분기가 좀 양호한 편이었고, 캐펙스가 이제 현대제철 올해부터 크게 줄기 때문에 차입금 감소는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P가 신용 등급을 좀 올린 것 같고. 실제 현대제철 부채 비율은 2013년 120%, 2014년 109%, 2015년 97%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업계 1위 기업인 포스코의 신용 전망은 어둡습니다.
지난 2월 초 S&P가 포스코 장기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나 포스코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원인은 창사 이래 첫 적자와 계열사 부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영업 외에서 이제 외환 차손이라든가 해외 광산 투자했던 지분 가치의 상각, 그런 일회성 요인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생겨서 적자도 났었고, 아마. 이처럼 신용 등급 전망은 엇갈리지만 씨름하던 국내 철강주 주가는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포스코 주가는 올 들어 17.4% 올랐고 지난 24일에는 2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10.1% 상승해 5만 5천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석 가격이 올 들어 강세를 보이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것도 철강주 반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의 철근 스프레드를 중국 시장의 대표적인 인덱스로 보고 있는데 이게 12월 중순에 120달러던 게 지난주에 17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향후 철강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꽤 긍정적입니다. 이달 초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에서 대표적인 공급과잉 산업인 철강업에 관한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책 기대감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기준으로 25만 원, 현대제철 기준으로 한 6만 원, 그 정도 선에는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감 확대도 철강주의 순항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고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휴대전화 요금 연체나 자동차 리스 등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신용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신용도 하락하면 큰 빚을 진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자동차 리스나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도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 리스나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도 신용도 하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리스는 리스 업체가 고객 대신 차량을 구매해주고 고객은 리스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는 대신 매월 사용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리스 업체에서 이금융권을 연계해 영업하고 있을 경우에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도까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대부분의 리스 업체가 이금융권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10만 원, 20만 원의 소액은 연체에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 연체도 자주 발생하면 나중에 돈을 갚아도 한동안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드 대금 등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 상환을 밀리지 않고 갚더라도 빚보증을 선 것만으로 등급이 깎이거나 본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역시 단기간에 자주 사용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신용정보가 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정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신용정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환 이력 정보가 있습니다. 상환 이력 정보란 개인이 빚을 기한 내에 상환했는지의 여부, 과거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연체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연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부채 수준 정보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수준에 따라 채무 상환 부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대출 정보, 보증 정보, 현금 서비스 정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신용거래 기간도 중요 정보로 작용합니다. 신용거래 기간이란 신용 개설,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 기간에 대한 정보로서 카드 보유량이나 재발급,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거래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 우량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형태 정보가 있습니다. 신용 형태 정보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신용카드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 금융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 금융생활의 건전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신용관리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실제 겪어보지 않는다면 이 신용관리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신용관리 얼마나 중요한 거죠? 네,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신용평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신용 등급을 근거로 금융이나 인사, 거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관의 수는 5,700곳이 넘습니다.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학 졸업 후 창업이나 취업, 승진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등급은 특히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출 금리가 최대 연 23%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평균 3.8%였고 2등급은 5.9%, 3등급은 7.5%로 조사됐습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금리는 연 2%가량 높아지는 셈입니다. 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금리는 평균 26.7%입니다. 즉 1,000만 원을 빌린다면 10등급 대출자는 1등급 대출자에 비해 연간 약 23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요인들이 개인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개인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되고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부활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의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습니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이번 제2법을 통해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프로 운동선수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 또 택시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올해 기준 경비율을 보면 대표적으로 직업운동가는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되고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인 직구는 모두 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직군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범택시와 직영택시도 각각 1.6%포인트,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 등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 화훼 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 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용량을 4배 높인 세계 최대 용량의 15.36TB 사스 SSD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15.36TB SSD는 6.35cm 크기의 고성능 노트북 7대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하나의 SSD에 탑재한 것으로 단일 스토리지로는 최대 용량입니다. 이 제품으로 기업용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하면 기존 2.5인치 SATA SSD를 탑재할 때보다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속도도 기존 제품보다 약 1000배 빠르고 기존 10나노급 128GB 랜드를 탑재한 표준형 제품보다 내구성을 최대 10배 높였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 보수 공개 대상이 확대돼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난 주요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는 보수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매년 2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래 주문자의 실수로 101원 폭락 개장했다가 합의 취소로 개장가가 정정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 취소가 이뤄짐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90전 내린 1214원 6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쏟아져 40대 여성 승객이 허벅지 양쪽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간과 기계 사이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은 기싸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소요를 통제하는 기싸움의 영역은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고도화된 뇌 기능이라며 아직은 알파고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점을 찍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가 2주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음 달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철저한 감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거래일째 사자 기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가 1950선에 안착했는데요. 코스피의 안도랠리가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en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